다른 병원에서건 아니면 저희 병원 치료를 이제 받으시던 중에건 분명히 이 화농성 한선염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제 외래 시간이라는 게 워낙에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물어보지 못하셨던 궁금증들이 이제 굉장히 많으셨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긴 이 1시간 동안의 시간 동안에 그런 궁금증을 조금 풀고 가실 수 있기를 좀 바라보면서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농성 한선염이라고 하는 이 질환이 사실은 의사인 저희한테도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앓고 계신 환자분들도 참 힘든 질환이에요. 그런데 이 뒤쪽에서 저희가 이 화농성 한선염이 어떤 병이고 그 다음에 중증도를 어떻게 나누는지 이제 설명을 좀 더 해드리겠지만 심한 화농성 한선염 환자분들이 처음 저희 외래에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게 너무 다 똑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공통되는 부분을 여기 이렇게 적어봤어요. 보면 일단 오래되셨어요. 최소 1년, 오래되신 분들은 한 20년 이상. 그래서 계속 여기저기가 굽는데 그동안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셨냐 여쭤보면 대부분 증상이 생기면 이제 근처 병원에 가셔서 째고 뭐 항생제를 1, 2주 먹으니까 또 조금 가라앉고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게 똑같으니까 이제 또 다른 병원 이렇게 다니시다가 안 되면 어떻게들 하시죠? 이제 인터넷에 이제 주로는 초록창에 이제 증상을 검색을 해보니까 화농성 한선염이라는 질환이 나왔는데 이게 내 진단이 맞냐? 보통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이 화농성 한선염이라는 질환을 사실 알고 오신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아직도 정말 전형적인 증상을 가지고 오셔서 화농성 한선염이라는 진단을 얘기 드리는데 진단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면 왜 이전 병원에서는 그 진단을 얘기를 안 해줬냐? 저한테 사실 화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직은 좀 더 많이 알려져야 되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얘기 드린 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화농성 한선염 환자분들의 치료에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화농성 한선염이라는 질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 환자 수가 적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피부과 교과서를 제가 이제 뽑아왔는데요. 처음 시작이 이래요. 서양에서는 전 인구의 한 1에서 4%에서 생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곱는 질환들이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건 당연히 세균 감염 때문에 곱는 것들, 그리고 뭐 안에 조그만 각질 주머니가 있었는데 이게 터지면서 곱는 것들, 이렇게 조금 더 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진료를 보는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흔한 거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먼저 흔한 질환을 치료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 감별질환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줬냐, 사실 너무 화내시지만 말아주시고 이제 이럴 수 있다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시다 보면 그런 1차 치료들만 반복을 하시면서 진단도 늦어지고 증상도 심해지고 사실 이런 경우들을 저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농성 한선염이 그럼 뭘까? 이름이 좀 어려우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정의를 할 때 저희가 피부의 깊이, 염증이 생기고 이게 굼고 그러면서 이게 흉터가 되면서 계속 반복되는 질환,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한선염, 한선이라는 게 더 쉽게 얘기하면 땀샘이라는 얘기고요. 근데 땀샘은 사실 우리 몸 전체에 다 있잖아요. 근데 땀샘도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화농성 한선염에서 문제가 생기는 땀샘은 조금 어려우시지만 아포크린샘이라고 하는 땀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염증이 있어서 화농성 한선염이라고 이제 저희가 진단을 붙이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 화농성 한선염을 의심을 할까? 일단은 이 질환은 만성적으로 염증이 재발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최근 6개월간 2번 이상은 최소 병변이 생기신 분들이 의심 대상이 되시고요. 근데 그냥 아무데나 골맞다고 이 질환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 얘기 드렸듯이 이 아포크린샘이라고 하는 이 땀샘이 워낙에 분포가 많은 인체 부위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겨드랑이 부분, 그 다음에 사타구니,
생식기 주변, 그 다음에 엉덩이,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슴 아래 부위, 이런 식의 호발 부위가 명확한데, 이런 호발 부위에 염증이 반복될 때 저희가 이 화농성 한선염을 먼저 의심을 하고요.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이런 형태예요. 빨갛게 곪으면서 튀어나오는데 만져보면은 조금 딱딱하고 아프고, 그러다가 이게 진행이 되면 안에 눌러보면 말캉말캉하게 고름이 차요. 저희가 이거 농양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런 농양들이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다 보면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피부 겉은 붙어 있지만 안쪽에 터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한쪽이 뚫리면 여기서부터 계속 고름이 나오는 이제 만성적인 흉터와 녹루관이라고 하는 구조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화농성 한선염의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증상은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시죠? 나와 같은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 근데 참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거를 연구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외국을 보면 대략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요. 한 전 인구의 한 1% 정도가 이 질환이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가 되고요. 국내 환자분들은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이 보험 관련된 자료들을 모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추산할 때 한 8,000분 정도의 환자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실제로 그러면 피부과 국내에 한 12개 정도의 이제 대학병원, 이제 서울대병원, 연세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병원, 이렇게 해서 총 12개 병원을 10년 동안 데이터를 모아봤는데, 환자분 수가 440명 정도 밖에 안 잡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직도 많은 환자분들이 피부과로 이제 오지 않고 계시는 환자분도 이제 아직은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 뒤쪽에서 이제 중증도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정말 심한 분들이 여기서는 한 23명 정도밖에는 저희가 조사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지금 다니시는 환자분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 병원에 한 80분 정도의 환자분들이 다니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진료를 보고 있는 분들이 한 40분이 좀 넘으시는데, 이분들을 봤더니 진단이 될 때까지 최소 6년 이상 걸리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중증도를 봤는데, 아까 그 400명 모은 거에서 20 몇 분 정도가 가장 심한 정도였는데, 저희 병원에 이미 17분이 가장 심한 가장 중증의 화농성 한선염으로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걸 좀 더 얘기를 드릴 텐데, 이 화농성 한선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질환은 일단 한번 생기면 계속 진행한다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굶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항생제 먹고 이렇게 버틸 수 있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이미 흉터가 생겨버리면 이게 다시 아무리 치료를 한다고 해서 이전의 중증도 낮은 단계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 드러내지 않는 한은. 그래서 일단 가능한 빨리 치료를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 화농성 한선염은 당연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증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미 피부 질환 중에서 중증 질환으로 진단이 된,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선이라고 하는 조금 더 빈도가 높은 질환이 있어요. 근데 이 질환도 워낙에 증상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심하기 때문에 이미 중증 질환으로 지정이 됐지만, 이 환자분들, 건선 환자분들하고 비교를 해서도 훨씬 더 중증 화농성 한선염 환자분들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데, 사실 아직까지도 이게 환자분들의 수가 적고 하다 보니 아직 중증 질환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뒤쪽에서 좀 더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궁금하시죠? 왜 생길까? 왜 나한테 이런 질환이 생겼을까? 그런데 일단 생기는 원인은 이래요. 피부에는 잔털들이 다 나 있어요. 전신에. 그쵸? 근데 이 잔털이 나는 이 구멍을 저희가 모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공 쪽에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모공이 위에 각질이 두껍게 생겨요. 그러면 이게 염증이 빠져나오질 못하고 깊은 곳에서 계속 골마요.
그러다가 이게 갈 데가 없으니까 주변으로 퍼지고 여기서 퍼졌던 거 여기서 퍼졌던 거가 이렇게 안쪽으로 합쳐지는 이런 경과를 보이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처음 과정이 왜 나한테 생길까 아직도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요. 조사를 해봤더니 한 4분의 1 정도의 환자분들은 가족력이 있어요. 유전적인 원인도 있겠다. 그리고 만성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 같은 질환이 이 화농성 한선염 환자분들한테 동반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면역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겠다. 그리고 사춘기 이전에는 잘 안 생겨요. 사춘기 넘어가서 생기기 때문에 호르몬도 영향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아직은 명확하지 않아서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진단을 할 때는요. 뭐 어떤 피 검사를 하면 딱 진단이 되고 이런 게 없고요. 일단 임상 증상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얘기 드렸던 것처럼 주된 호발 부위에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는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해요. 이거에 대해서 뒤쪽에 좀 더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동반 질환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증상이 되게 심하고 조절 안 되시는 분들 보면 당뇨 있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당뇨가 조절이 잘 되면 또 이 질환이 잘 조절되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피 검사 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요런 이제 염증 관련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혹시 뭐 검진이나 이런 거 해보셨냐고 저희가 이제 여쭤볼 일이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동반되어 있는 이제 장 쪽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내시경 같은 것도 해보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도를 저희가 나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느 정도의 중증도인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는 3단계로 나눕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염증들이 있는데 흉터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 단계. 그 다음에 2번째 단계는 염증도 있고 얘네들이 흉터도 만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번지지는 않은 단계. 3단계는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전 범위로 넓어진 단계 이렇게 나눠요. 근데 사실 요 정도 되면은 굳이 검사를 안 해도 이거는 그냥 3기예요. 그런데 애매한 데가 어디냐면 요 1기와 2기 사이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요. 요 경우를 보시면요. 어떠세요? 몇 기 같으세요? 제일 경증일까요? 1기? 2기? 뭘로 보이세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여기에 염증이 있고 여기도 염증이 있었고 여기도 염증이 있었네 요렇게죠. 요렇게 하면 그냥 1기 가장 경증 단계인데 저희가 요런 경우에 초음파를 해봐요. 그랬더니 실제로 요 길을 따라서 요렇게 안쪽에 이미 염증들이 터널을 이룬 요런 흉터가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1기로 진단될 수 있지만 초음파까지 해보면 이제 2기 중등도 단계로 이제 진단이 바뀔 수가 있어서 최근에 이제 초음파 검사들을 이제 많이 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치료 부분을 이제 보시면요. 치료는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복합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치료는 항생제 치료. 이미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르는 항생제나 경부항생제가 기본 치료고요. 그 이외에도 주사를 부위에 맞는 치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얘기 드릴 생물학적 제제 치료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이외에도 먹는 비타민 A 계통의 약도 있을 수 있고요. 아예 이미 생긴 부분을 드러내는 수술적 치료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를 해드릴게요. 올해에 예전에는 이제 이 화농성 한선염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유럽에서 나온 치료 권고 라인밖에 없었어요. 근데 올해에 미국하고 영국에서도 이 화농성 한선염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 병원에서도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1번은 뭐냐면요. 생활습관 관리예요. 생활습관 관리 중에는 크게 가장 중요한 건 2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흡연, 담배는 사실 모든 질환들에서 꼭 피부과 질환은 아니더라도 모든 내과 질환에서도 다 안 좋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화농성 한선염에서도 이게 흡연이 중증도를 더 심하게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 화농성 한선염 환자분들이 흡연율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시면 무조건 금연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비만은 화농성 한선염의 유발 원인은 아닌데요. 이게 접히는 부분에 마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병변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시는 거, 특히 이제 그 정상 체중보다 이제 넘어가시는 경우에는 이런 체중 조절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마찰이 중요하기 때문에 몸에 좀 꽉 끼는 옷은 안 입는 게 증상 조절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이게 술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실제 저희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정말 잘 조절되다가 술 마신 다음날 올라오고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술도 사실 조절해 주시면 좋아요. 좋아하는 건 다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거 당연히 바르는 약이에요. 근데 이 바르는 약은 다 항생제인데요. 이 항생제가 어떤 종류냐면 먹는 약으로 가장 효과 있다고 알려진 약이 클린다마이신이라는 항생제가 있어요. 근데 요거에 바르는 약, 이렇게 물파스처럼 생긴 약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쓰는데 얘의 문제는 뭐냐면요. 얘는 사실 비용도 안 비싸고 바르기도 물파스 같아서 편하고 좋은데 이 약에 대해서 내성이라고 하죠. 안 듣는 균들이 되게 쉽게 생겨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내성 방지를 위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원래는 이제 여드름 약으로 되게 유명한 약인데 요거를 저희가 처방을 드려보면 그래도 더 잘 조절되시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들이 있고, 또 항균 기능이 있는 바디워시를 쓰는 거 도움이 될 수 있는 걸로 이제 권고는 합니다. 그리고 많지 않은, 그렇지만 지금 당장 너무 아픈 딱딱한 염증성 결절이 있을 때는 그 병변 내에다가 저희가 주사를 놓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염증이 풀리고 통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확 편해지실 수는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국소 치료들이 있을 수 있고, 결국에 가장 중요한 치료, 처음 시작은 경구 항생제예요. 아마 다 한 번쯤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계에 따라서 조금 다른 항생제를 쓰는데요. 좀 심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치료로 사실 되게 많이 쓰는 항생제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미노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요런 종류의 항생제를 저희가 먼저 처방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좀 더 적고요. 드시기가 편해서요. 그런데 증상이 이미 2기, 3기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은 이미 개인 병원들에서 이 약을 쓰고 오셨어요. 근데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항생제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다음 단계의 항생제는 이 클린다마이신이라는 항생제가 약간 그 장에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설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는 게 좀 문제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요거랑 리팜피신이라고 하는 결핵 치료에 되게 많이 쓰는 항생제인데요. 요거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도 결국의 문제는 항생제를 평생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속도 안 좋고, 그리고 이 항생제 계속 쓰다 보면 안 듣는 균들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약은 없을까? 다른 약으로 그나마 지금 효과가 있는 걸로 얘기되는 건 이 비타민 A에서 유도된 먹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로아큐탄이라고 되게 유명한 약인데, 이건 여드름 치료약으로 먼저 쓰기 시작한 약이고요. 이 아시티레틴이라고 하는 약은 건선의 치료약으로 많이 쓰는 약이에요. 그런데 화농성 한선염에서는 먼저 얘기 드린 다른 질환들보다 반응하시는 환자분의 비율이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안 듣는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이 여드름 치료에 쓰는 요 약제가 조금 더 부작용이 덜하고, 얘는 한 달 정도만 피임을 하시면 여자분들이 드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타민 A 계통의 약들은 먹으면 먹는 중에 임신이 되면 기형아 출산 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항상 피임에 대한 권고를 하고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한 달인데 요 아래에 있는 이 약제가 화농성 한선염엔 더 잘 듣는 걸로 되어 있는데 3년 피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임기 여성분들한테는 조금 쓰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으로는 현재까지는 효과 있다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정도밖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수술적인 치료 당연히 이제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병변이 있는 거를 그냥 째서 고름을 빼내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은 다 이어져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이 겉쪽을 열어주는 시술을 하기도 하고요. 이 환자분은 이제 21세 남자 환자분인데요. 다행히도 여기 겨드랑이 한쪽에만 병변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속 염증이 생기면서 이미 여기 흉터가 다 남았기 때문에 2기에 해당하시는 분인데요. 일단 염증을 치료를 해서 항생제 치료를 해서 줄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예 드러내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1년 정도 경과보고 있는데 다행히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범위가 국소적으로 있을 때는 조기에 빨리 드러내는 것도 치료의 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 병원에 오시기 전에 여기 보이죠? 수술 라인이 있으세요. 이미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오셨어요. 그런데 보면 수술 라인에 가서 또 이렇게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 화농성 한선염은 뭐 수술했으니까 끝났지 이런 병도 아니고요. 수술과 염증을 줄이는 치료가 계속 병행해서 가야 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항생제를 내가 계속 먹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떤 치료로 넘어가야 되느냐?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게 바로 이 생물학적 제제예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생물학적 제제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질환들에서 이미 환자분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이 생물학적 제제라는 거는 보통 일반 약들이 그냥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만들잖아요. 근데 이 약들은 보통 세포배양을 통해서 제조를 하고 아주 좁은 범위의 특정 면역 물질만을 차단하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약제 설명을 드리면 그럼 내 면역 체계가 아주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 차단이 아니라 이 질환 발병과 관련된 아주 좁은 범위의 면역 체계를 염증이 너무 과다한 부분을 눌러주는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화농성 한선염에 대해서 1차 치료제로 권고되고 있는 거에 이미 외국에서는 이 생물학적 제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은 거는요, 저는 이 약제 회사랑은 전혀 어떤 관계도 없는데요. 어제도 그 내원하신 환자분이 젊은 여자분인데 이제 어머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워낙에 증상이 심하셔가지고 이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보호자분이 처음 얘기하시는 게 이 약을 인터넷에 쳐봤더니 부작용이 많다더라. 너무 무서운 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은 신약이 아니에요. 이미 나온 지 한 20년 됐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 100만 명 이상 이미 쓰고 계시고 이 질환에만 쓰는 약이 아니라 피부과적으로는 건선, 뭐 류마티스 내과에서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리고 뭐 다른 그 장염, 만성 장염에서도 쓰고 그래서 한 14개 질환에서 이미 쓰고 있는 약이고요. 워낙에 이 화농성 한선염에는 염증 수치들이 올라가 있는데 이런 염증 수치 중에서 이 TNF-알파라고 하는 요 한 가지 우리 몸의 면역 수치 한 가지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한 600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약을 썼을 때 이 약을 쓰지 않은 환자분들보다 훨씬 더 증상이 잘 조절된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치료하셨던 환자분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환자분도 한 14년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계속 이제 수술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염증이 이제 수술 라인 옆부터 해서 계속 올라오시는 이런 상태였는데 이거 휴미라라고 하는 이 생물학적 제제 주사 치료 하시고 나서 지금 이제 1년 맞으셨거든요. 1년 맞고 아예 증상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치료 쉬기로 하시고 그냥 지금 치료 없이 경과 보고 잘 지내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환자분은 이제 양쪽 겨드랑이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엉덩이, 사타구니 다 병변이 있으신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항생제 치료를 3개월 이상 했는데도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생물학적 제제 주사 치료 시작하시고 나서 여기
이렇게 염증이 없어지고, 여기도 염증이 없어지고, 여기도 염증이 없어지고. 지금 이미 이제 흉터가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열려 있는 구멍에서 고름이 나오기는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계시고요. 이분은 이미 다른 병원에서 양쪽 겨드랑이를 수술을 받으셨었어요. 그런데 수술받은 주변으로 계속 이렇게 염증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분도 항생제 치료 3개월 했는데 반응이 잘 없으셔가지고 요거 주사약제 시작하시고 지금 3개월 되셨거든요. 지금은 다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물론 흉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흉터는 돌아가지 않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수술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이 염증이 없는 것만으로도 이제 환자분은 되게 만족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치료들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주사약제는 이제 모든 분들한테 적용 대상이 되시는 건 아니고요. 이 약제를 보험 적용해서 처방이 가능한 게 2017년, 이제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 진단된 지 1년 이상 지나야 되고, 그리고 2 부위 이상 병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농양이나 이런 염증성 결절이 3개 이상이어야 되고, 항생제를 3달 이상 썼는데도 안 되는 아까 보여드렸던 중증도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 환자만 보험 적용을 해주게 되고요. 원래는 3개월 쓰고 효과가 있으면 9개월까지만 보험 적용을 해줬다가 작년에 이게 풀려가지고요. 이제는 계속 유지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사 맞는 스케줄은 이렇게 진행이 되시는데요. 보통 처음에 이제 4대를 맞고 2주 뒤에 2대를 맞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한 주에 1대씩 맞는 스케줄로 진행은 되시는데요. 요게 이제 1대씩 맞는 거를 저희가 보통 요쯤에 한번 교육을 해드려요. 그러면 자가로 이게 그냥 딸깍 하면은 이제 주사가 들어가는 형태여가지고 그냥 자가 주사를 한 4대 정도 갖고 가셔서 이제 맞는 방법 이런 거 교육을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고요. 가장 염려되시는 건 이제 부작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면역 부분을 건드리는 약들의 문제는 감염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감기 같은 게 좀 잘 걸리실 수 있고요. 대상포진 같은 이런 감염증이 조금 더 느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피부에 이제 주사를 맞았을 때 이런 주사 부위에 뭐 알레르기 반응 같은 증상들이 생기실 수는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워낙에 결핵 유병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결핵 중에서 이제 증상이 없이 결핵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면역을 조금 조절하는 약을 맞았을 때 실제로 증상이 생기시는 경우, 또는 비형 간염 부균 상태였는데 이게 활성화되는 부분.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처음에 오셨을 때 하는 검사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미리 치료를 하고 이 주사제제 처방을 받으시면 크게 또 문제되시는 경우는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어떤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모니터만 하면 크게 부작용 없이 이제 받으실 수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질환은 계속 진행한다. 그렇지만 초기에는 당연히 경구약제 또는 바르는 약,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수술적 도움이 사실은 들어가야 되고요. 외국에서는 이런 경증에서도 이런 이 주사약제가 사실 적용이 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휴미라라고 하는 이 주사제를 치료를 하면서 염증을 먼저 줄이고 염증이 줄어들고 나서 수술로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질환이 워낙에 드물고 또 심하신 분들은 너무 힘들고 치료비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이 질환에 대해서 지금 한국의료지원재단에서 약제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증인 환자분들한테 1년에 200만 원 정도 이제 한도로 지원을 해주시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요거 관련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 병원 사회사업팀을 통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는데요. 요것도 한번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화농성 한선염은 얘기 드린 것처럼 환자 수가 되게 적어요. 그리고 저희가 파악할 때도 절대 이렇게 중증으로 가신 분들의 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직
중증 질환이라든지 희귀 질환이라든지 이렇게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정부에 계속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환자분들이 얼마나 요구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다른 질환 환자분들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상하게도 화농성 한선염 환자분들은 목소리를 안 내시고 계시다고 그쪽에서 이제 정부 쪽에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희귀 질환이 지정이 되면 이게 실제 진료비를 본인 부담을 10%로 줄여주는 산정 특례 대상으로 이제 올라가실 수 있는 이런 체계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이든 아니면 전화든 이렇게 조금 의견을 환자분들께서 내주시면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보건복지부 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희귀질환 지정을 좀 요청할 수 있는 이런 홈페이지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